사소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작은 주장들은 우리가 좀 몰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이란 건 뭐 어떻게 보면 리즌이지만 이 플라톤 철학에서 이성의 근원은 이제 이데아가 됐습니다. 이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쉽게는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니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또 이렇게 철학으로 갖다 놓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리의 근원 혹은 진리의 표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했듯이 인식 능력 사람들이 나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예를 들어서 진선미 옳고 아름답고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플라톤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기원전 4세기경 되겠죠. 4세기경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 제국이 넘어지고 다시 이게 로마의 시대로 가면서 지금 로마는 좀 뭐랄까요 이성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적인 감성적인 면이 좀 강했죠. 로마는 감성적인 면이 강한 문화였습니다. 우리 미술사 할 때도 공부했겠지만 그리스 로마를 하나의 양식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좀 다른 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리스는 아무래도 주지주의 뭐 로마도 합리적인 주지주의였지만 조금 감성적인 면이 있는 그런 문화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로마가 어떻게 변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기원 4세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권 내에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저 북쪽에서 이제 게르만족이니 뭐 고트족이니 이런 족들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지금 이 로마에 이루었던 많은 그런 문명들 이런 것들이 이를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로마는 한 3, 4세기 동안 그 지역에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강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좀 문화가 느슨해졌죠. 그런데 저 고트족이니 이런 야만족들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뭐 임정사정 볼 것 없이 때려 부수고 그래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다른 건데 그 목회자들의 설교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네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계시처럼 고트족이나 북방민족과의 그 침략에서 이겨내게 되고 로마의 그 영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뭐죠? 불화라는 말을 평화사당이지 한다고 하더니 불화라는 말이 익숙해졌어. 뭐 불화라기보다 실제로 또 너무 그렇게 나는 이상하네. 불화라기보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박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다자박이 되고 네론이 그런데 그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하에서 생존하던 한 300여 년 동안 박해의 시기도 있었지만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박해의 시기만 있었다면 생존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신학 같은 게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는 그 지금의 오늘날의 신학의 기초가 다 그때 2, 3세기 교부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들이 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어거스트라고도 하고 아우거스티누스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에서 배울 때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름들도 복잡한 데다가 주장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틀리니까 다 외워야 돼. 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교계가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물론 1세기에 죽었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또 교인들을 확보해 나가고 그러다 또 이제 좀 얄궂은 형제가 나타나서 한 번씩 쫙 한번 박해의 시기가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카타곰이라고 지하 동굴에 숨어 살고 이런 시기가 계속됐지만 사실 그 303년인가요? 그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까지 역사를 제가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한 7대 3의 비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이 바로 박해의식이었던 거예요. 7 정도는 그냥 그렇다고 뭐 권장하고 우대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해서 이방 종교 저것도 좀 속된 말로 까분다고 뭐 우리 이 국력에 손상될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관용했던 거죠. 그냥 보아 넘겼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트족이 쳐내려 내려오고 뭐 이렇게 내려오니까 겁이 났던 거죠. 컨스탄틴 황제. 그러니까 이미 사회 전반에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그 기독교 세력들이 내부 반군이 되면 이건 곤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쳐들어내려온 침략 세력이 누군가가 뭐 스파이를 보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면 너희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겠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당장 이 내부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박해의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놓고 또 못할 때니까 숨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드러나지도 않던 차에 그들이 내부 세력으로 해서 침략자들과 손을 잡으면 이것은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컨스탄틴한테 확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설 것이다. 그 대신 정말 전쟁이 끝나면 우리를 공인해달라, 기독교를 인정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 역사는 사실 근대까지도 계속되고 최근세까지도 흑인들을 2차 대전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흑인들을 사람 대접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남전까지 해도 흑인들이 뭐 소대도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굉장히 흑인 병사들하고 백인 병사들하고 월남전 영화 보면 뭐 우애가 깊었던 것 같지만 전우애가 실제로는 이 막사도 다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 헤비급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헤비급 선수치고는 사실 몸매가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덩치가. 근데 정말 전설적인 싸움을 했고 캐시어스 클레이가 월남전 때만 해도 미국은 징집제였습니다. 지금처럼 이 모병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 모든 백성이 나이 되면 우리 한국처럼 강제 징집이 되던 그런 군 모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캐시어스 클레이가 니들 다른 지점에서는 전부 흑인들 차별하면서 왜 애국심 부분에서는 흑인들을 이렇게 평등한 척 대우해주냐 라는 말을 하면서 월남전 참전 거부 선언을 하죠. 이 캐시어스 클레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뭐 테러나 폭력의 상징처럼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 때도 아니고 그저 변방의 한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슬람은 여전히 골치 아픈 종교였던 거죠. 특히 우리가 그 셈족 종교라고 해서요. 거기가 셈족이잖아요. 그 중동 사람들. 세마이트 릴리존이라고 그러죠. 이게 3대 종교입니다. 3대 종교. 기독교, 여기 기독교는 신무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다시금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이슬람교에는 교자를 붙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뭐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평화라는 말 중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슬람이 다 중동어의 샬롬이라는 말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슬람교라고 썼는데 유대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티 하면서 중간에 이제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뭐 크리스찬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티 뭐 주이시 혹은 주다이즘 이렇게 뒤에 가서 용어가 굳어진 거라면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이 우리는 기독교야 라고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초기의 멤버들이 우리는 유대교야 라고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시작할 때부터 이슬람이야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이슬람에는 교자를 붙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슬람 자체가 하나의 종교 이름입니다. 그럼 기독교, 유대교, 그러면 회교가 돼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들려면 회교가 돼야 돼. 크리스찬, 그리고 주이시, 그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우리 그 동물 선생님 한번 하시는데도 이슬람교가 평화라는 뜻이라서 이건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 그렇죠. 뭐 유대는 민족 이름이 들어갔고. 근데 막그 동물 선생님 잘 가면서 막 이슬람을 되게 칭찬하시더라고. 또 칭찬까지 할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 뭐 오해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이슬람이 어느 나라나 이슬람이고 북한하고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이 저렇게
우리가 과격해지고 저런 데는 결국은 그 석유 자본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그 서구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소위 말하는 제1세계 진영에서 그들의 석유 자본을 탐내서 벌였던 전쟁들도 많죠. 잠깐 여기가 옆으로 세면 오늘은 뭐 칸트가 좀 어려우니까 그죠? 저도 뭐 예습하면서 어렵더라고. 다른 얘기 좀 하면 그 이제 1차 걸프 전쟁이 후세인이 왜 쿠웨이트랑 침공하면서 80년대 후반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쟁이란 건 누가 어떤 연유로 일으키든지 간에 다 나쁜 거죠, 물론. 그러나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그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된 땅이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뭐 유목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자기 자리를 못 잡고 또 국경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유목민들이 낙타 끌고 뭐 무역하고 뭐 유목하고 이러는데 뭐 국경이라는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1차 대전 후에 1세계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강제적으로 국경을 갈랐죠. 그러니까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근데 바빌론은 또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불안한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녀, 음탕한 여자, 음녀 이미지로 해서 사탄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사회는 그게 쫙 자기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를 나눠가지고 쿠웨이트를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시킨 거예요. 본래 쿠웨이트 땅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영구 분단이 된다면 뭐 지금 이렇게 뭐 남북미 회담 뭐 청신호도 들리고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당장 우리에게 이게 잘 된다 하면 우리에게 전쟁 위협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그러니까 우리 남쪽만 생각을 한다면 또 이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전쟁 안 하게 되는 건 확실해요. 그게 잘 되면. 그런데 이제 그게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친미 노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북한을 키워주지만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생각은요. 배신자.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 요번에 우리 왔던 그 무슨 예술단 중에 대표였던 현송월인가 하는 그 여자분이 2년 전인가 왜 총장에서 돌아갔잖아. 네? 돌아갔잖아. 총살난 거 말고 그런 병자 말고 중국에서 그 예술단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국제 눈치를 좀 보니까 니들의 이 레파토리 중에 좀 체제 선진적인 좀 빼달라 그랬더니 그때 한국 TV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 중국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 타 그래가지고 시간 전에. 그리고 또 정확한 건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들어서 그 사람 이름이라면 잘 못 외우는데 크루시초프 시절에 소련에 북한에 그랑 무슨 회담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련에서 불렀답니다.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 올 것까지는 감히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수상급이나 뭐 부수상급에서 올 줄 알았더니 뭐 프루시초프랑 회담하고 북한이 뭔가를 도와달라고 가는 그런 회담이었는데 차관급을 보냈답니다. 그때 바로 현무기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뭐 이제 쪼좀 딴 얘기 말고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왔네. 그래서 이제 그 1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라크는 미국을 믿고 사실은 쿠웨이트를 점령했던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왜 미국을 믿었느냐? 1980년도 왜 이란에 있던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이란에게서 억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완전한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맘이죠, 이맘. 그 이슬람의 종교 정치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에는 적이 없습니다. 이 전문적인 이 종교 전문가가 없으니까 목사가 없고 신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지만 호메이니 같은 사람도 이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그냥 이슬람 사회에서 지도자급을 이맘이라고 부르는 거죠. 꼭 목사나 신부를 가리켜서 이맘이라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란이 이제 적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전신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악감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페르시아가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귀환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끔 그 기독교 보수단체 근본주의 단체에서 뭐 이란에 있는 뭐 교회가 불타가지고 뭐 목사가 거꾸로 달려서 뭐 화형을 당했다. 그런데도 또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 또 부임을 했다. 이런 얘기들 다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버전을 말하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시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가 아니 비서구 사회가 기독교의 유입을 불안해하는 것, 중국이나 이런 서구 기독교의 유입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기독교 뒤에 숨어 있는 엄청난 정치 권력이 들어온다는 걸 불안해하는 건데 이란의 기독교나 이라크의 기독교는 사실은 서구의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 지금의 이제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고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도신조. 그게 지금 이제 한국어 버전은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인들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럼 그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란 말은 그냥 보편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거 개신교, 카톨릭, 응? 카톨릭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공무원된.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요새 이제 홀리 크리스천 처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란이나 이라크의 그 기독교는 이제 그 서구 기독교와는 조금 결이 다른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란은 시아파라고 하는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의 한 분파고요. 이라크는 수니파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 교도들의 무슬림들의 한 7-80%를 차지하는 수니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아파 나라였습니다. 이라크는 똑같이 중동은 대부분 수니파 나라인데 이란이 시아파 나라고 하필이면 그 이라크만 모든 뭐 사우디 다 수니파 나라고 하필이면 이라크만 시아파 나라였어요. 근데 또 웃기게 시아파 나라인데 지도자였던 후세인은 수니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기에는 그게 영 불만해서 항상 저 나라를 침범해야 되는데 이라크는 이제 그 틈새를 타서 미국하고 엄청 친해졌고 미국이 엄청나게 무기 지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후세인은 그걸 믿고 이제 그 쿠웨이트를 점령하려 했던 거고요. 그 점령 과정에서 후세인이 그때 말로 속았던 거죠, 미국한테. 그리고 나서 결국 2차 이라크 전쟁이, 2차 중동 전쟁이 한 10여 년, 20여 년 뒤에 일어났고, 10여 년 뒤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이제 후세인이 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4세기에 형성이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신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바로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최초로 정립이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본래는 마니교라고 하는 신자였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일단의 신자였습니다. 응? 아니요, 조라스트 아니야? 네, 마니교의 신자였습니다. 대학교가 조라스트.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에도 남아있죠.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 사람들이. 매니아 뭐 우리가 광적인 어떤 팬들을 매니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매니아 그게 마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이 마니교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자라스투라 조로아스터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라고 말했던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왔던 일종의 이단적인 조로아스터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적인 분파인 겁니다. 그럼 조로아스터교도 우리가 흔히 대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숭배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하고 거기서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그 조로아스터교 리추얼 같은 거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꼭 불 들고 나와서 지금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왜 그 천재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조로아스터는 사제입니다. 신이 아니고요. 거기는 한번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제차 마찌다가 그걸 따온 거지. 거기 이제 마찌다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선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선신 그리고 악신이 있습니다. 악신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선신과 악신의 대립이라고 해서 이게 이신론적인 그러니까 이성 이자 쓰지 않고 그냥 두 개의 이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독교에 있어서도 악의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참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세력을 허락하느냐 이거 참 정말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뭐 애들러서 이러저런 논리로 얘기하지만 참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직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죠. 조로아스터교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알기 쉬운데 조로아스터교도 유일신교입니다. 마치다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문제를 거의 신과 대적하는, 선신과 대적하는 급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러나 결국은 선신이 승리하고 악신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동시에 우주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악신은 소멸됩니다. 근데 악신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악의 의익이 좀 조로아스터에서 좀 더 많이 부각되는 거죠. 어떤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교인데요. 이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정교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들이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을 불러다가 토론도 하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페르시아가 셀 때거든요. 그리스 그때 페르시아가 막 패권기에 서로 이제 강대국이 그쪽에 이제 패권을 놓고 이제 싸울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금방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 지중해나 이쪽 모든 중동이 지역의 패권들이 보면 바빌론, 페르시아, 다시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다가 쭉 로마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15세기 영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많이 뭡니까 플라톤의 제자들 혹은 플라톤이 직접 그랬다는 일설도 있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과 깊은 토론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거스틴은 이걸 통해서 플라톤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오플라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항상 신이 들어갈 때는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시간. 그러니까 여기 이데아라는 게 있으면 이것은 진리의 근원으로서 우주의 그리고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속된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은 하나지만 어쨌든 이원론적이죠. 그죠? 이원론적이죠. 결국은 이 뭐라 그럴까? 이 이원론적인 것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 다음 말할 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말을 가끔 넘어뜨립니다. 이해를 하시죠? 잊어먹기 다음 말할 거 머리에 딱 담아준다. 그런데 이제 이데아의 그림자니까 어쨌든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을 딱 대입을 해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입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존재론적인 거예요. 여기 시간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오플라토니즘은 어차피 역사라는 게 있는데 시간 개념도 이데아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오플라토니즘이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도 네오플라토니즘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그것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꽃을 피우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의 완성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에서 서로 이제 박해를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뭐냐 이제 서로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옷이나 이런데 이제 물고기 문양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헬라어 좀 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으니 한글로 쓸게요, 그냥 익투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근데 이거의 스펠링을 다 하나씩 풀어보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말의 머리 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지만 이제 헬라어라면 이에수스가 되니까 아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 해서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거스틴의 그 종말론이 바로 물고기처럼 생겼다는 거죠. 물고기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가 이 머리. 반대 아니에요. 아까 생략.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왜 불법이냐면 예.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을 때 하나의 지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하나의 지점으로 통과돼요. 이제 머리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속의 역사와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이렇게 이중왕국론이에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두 왕국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진행을 하고 세속의 왕국 진행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꼬리 부분에 가서. 그냥 그림은 머리로 상상하고 제가 그다음에 또 이분으로 당시가 네? 천국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살던 시가 물고기 자리는 통과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유엔지 사람들이 물병 하는데 네. 21세기부터 물병 자리 들어갔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신학을이라는 외피 옷을 입고 하나의 서구에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 이제 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오면서 바로 우리가 말했던 경험론. 경험론의 시대가 열린 회의주의죠.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 이데아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경험을 강조하는 회의주의가 생기게 됐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칸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칸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려우니까 우리 쉬운 얘기 하자고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조마스토가 나는요 그거 재밌어요. 나는 목사님 나중에 조마스토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마스토 책이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럼. 목사님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진짜 어서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요. 수잔 씨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 그래서 칸트가 나온 겁니다. 우리 이제 이거 생각나시죠? 이거는 그죠? 칸트 왜 나왔나? 그러니까 칸트는 이 이성 만능, 정말 기독교나 철학에서 아주 그냥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흐르고 있던 그 플라토니즘을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험주의라는 게 나와서 조금씩 반박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디냐? 진리의 표준이 어디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모두 다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고 감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 거고요. 이제 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죽었다고 말하는 건 이제 니체에 와서잖아요. 경험론자들은 또 17세기, 18세기까지 그렇게 말할 자신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험론이 다다라고 하다 칸트가 안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칸트가 생각하기를 경험론으로부터 이제 독단의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칸트는 경험론을 통해서 이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거죠. 이성을 바로 세운다. 그런데 그 이성은 플라톤식 이성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이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이성이 아니라 경험론자들이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배워와가지고 이데아처럼 어떤 초월적인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성이 그러면 믿을만한 거냐? 이때는 믿기가 쉬웠어요. 야, 그런 게 이때더라.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의 표준이 이때더라. 이 기독교 용어로 놓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표준이 이때더라. 이렇게 믿어버리면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감히 어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의심을 했겠어요.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유럽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요런 또 좀 다른 얘기를 비교하면 요것 때문에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왜 항상 철학사는 유럽 중심이냐.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뭐 노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많이 가깝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서구식 그 사고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뭐 학문이나 이런 데 기여한 바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성인데 그렇다면 그래도 진리의 표준은 돼야 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진리의 표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러니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중요해서 내가 이성이란 걸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쓰게 된 논리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오늘 책이 바로 그걸 칸트가 어떻게 증명해 나갔냐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증명해 나가냐. 뭐 시비, 범주, 뭐 오성, 골치 아프셨죠? 뭐 통각, 뭐 그냥 뭐 죄인, 뭐 여러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칸트 철학 전공할 사람들이니까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 원전 보면 얼마나 두꺼워요. 그렇지만 참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대단한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서 칸트의 원전을 읽었다면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철학계에 새 지평을 열었구나 이런 생각 감히 못했을 거고요. 오히려 정말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리야. 지난주에 잠깐 나왔듯이 그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스 맨델스존이나 심지어는 가까운 철학자들 쉘링 같은 사람들도 다 칸트를 비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얘기지만 칸트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 진리의 표준이 되고 근원이 되고 항상 그 이성으로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이성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 우리가 만든 걸 누가 믿어? 경험론자랑 다를 바가 뭐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경험론자라고 달라. 내가 만든 이성을 엄청나게 검증하고 심지어는 법정에 세워서 재판소에 세워서 판결받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왜 잊어버렸을까가 한번 선천적이라는 말 오늘 이제 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선천적이라는 말 본래 의미는 경험에서 습득하 정말 타고남이지만 칸트에게 아프리오리라는 말은 경험에서 독립이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 막 이것이 경험적이보다는 독립 경험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경험해봐야 아는 뭐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뭐 쪽통똥인지 된장인지 뭐 찍어봐야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선천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었고 이게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초월적이라는 말은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미. 인간으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개념. 반대는 내려졌고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초월적인 것이죠. 선험적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선험적. 이전의 경험론과는 달리 우리 인식 주관에 주관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조건이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선천적이기도 하지만요. 쉽게 말해서 선험적이란 하나의 메타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과 독립되어 있는 것과 선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최초의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나 경험적일 수 있는 독립되어 있지만 지금의 경험과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지금 내 입장으로 보면 난 그거 경험해봤는데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적 관점 즉 제3의 관점 혹은 전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험적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합 판단과 분석 판단이 있는데요.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주어로부터 수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냥 아버지는 폭군이다 할 때 이거는 아버지만 봤을 때는 종합 판단이죠. 폭군이라고 하는 수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남자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석 판단입니다. 뭐 누구나 하나만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칸트는 바로 객관성의 근거를 종합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수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주어로만 존재 가능한 것.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의 경험이 뭐는 A는 B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면 이미 B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뭐 저것은 예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석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들어간 거죠. 근데 꽃 해버리면 그거는 누구도 그냥 저 꽃이야 라고 말해버리니까 그건 종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그 객관성의 근거를 종합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선천적인 동시에 종합적인 판단의 깊은 관심, 이건 지난주에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던 부분인데 칸트는 선천적인 동시에 종합적인 판단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요. 선천적 종합 판단이 존재할 때만 학문이 성립한다는 것 같습니다. 7 더하기 5, 12는 종합적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7 더하기 5는 수로인 12를 개념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 저도 설명이 좀 100% 이해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7 더하기 5 자체로 하나의 논지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10이라고 하는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무슨 말 서술어를 붙이지 않아도 7 더하기 5를 봤을 때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경험해보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미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칸트 자체에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것은 7 더하기 5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적 판단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석적 판단이라면 그걸 다 세봐야 될 거지. 돌 7개를 세고 돌 5개를 세고 그러나 이 더하기라는 부호를 통해서 이건 종합 판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최초의 수학이라는 게 생겼을 땐 결국 분석 판단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죠? 체험의 수학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어쨌든 칸트는 7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을 선천적 종합 판단 즉 객관성 진리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숫자 딱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 7 더하기 5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7 더하기 5가 그 뭐죠? 소수 이렇게 소수라 그러나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숫자를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7하고 5가 소수네요. 8 더하기 4도 10이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자면 7 더하기 5로 썼습니다. 어쨌든 수학은 선천적 종합 판단이었고요. 물리학은 운동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물리 배울 때 뭐 복잡하잖아요. 뭐 운동이 힘을 얼마나 가하면 힘과 뭐 방향 이런 거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학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러나 수학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철학적으로 우리는 종합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책에다 나오면 읽어오셨을 거고요. 그렇다고 이 경험은 그러면 보편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하지 않느냐. 즉 경험은 어떤 객관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지식. 근데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칸트가 그걸 비판을 하는 거죠. 경험은 다 다른데 경험자 도론자들은 보편적인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분명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경험을 마음대로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 속에 이미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쌍시오셔야 되는데 경험 속에 이미 들어있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는 점이 칸트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지만 거기에는 이미 우리의 선천적인 인식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안에. 이제 경험론자들과의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경험을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지는 않고 경험 마음껏 써라.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선천적인 인식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마틴 루터, 그러니까 종교기자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이 사람들 중에 말한 것 중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라.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율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대신학자들,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 저희 비슷한 것 같아요. 경험을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이 이미 들어있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한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인식 능력을 주는 절대자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주어진 네 삶의 조건들을 네가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러면 이미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경험이잖아요.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해도 안 된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나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다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 그 옛날에 냉장 시설도 없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식중독 걸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뭐 정말 죽어나가고 그게 또 돌림병이라도 생기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선천적 종합판단 이성의 인식 능력이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선천적 객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자. 근데 그걸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 증명의 과정이 오늘 주제 내용이에요. 선천적 종합 판단이란 우리의 인식 능력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우리의 인식 능력에는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이성을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이 요구하는 대로 대상은 따라올 뿐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조금 제 신학에 좀 저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내가 이래라 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 제 신학은 뭐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감히 대학자랑 비교하는 거랑 좀 그렇지만 좀 칸트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이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객관성,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관념, 어떤 정의나 평화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의 근거가 있다. 선천적 종합 판단의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성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물 자체가 아니다.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 능력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있는 사물입니다. 우리가 그 물 자체라는 말을 또 칸트 공부하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물 자체. 뭐냐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칸트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겔이 비판한 부분이 야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뭐 이성이냐. 이성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인데 라고 이제 헤겔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이성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성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자기의 이성의 추구 비판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성이 뛰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로도 맞잖아요. 그렇죠? 뭐 무신론자들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겠지만 유신론자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뭐 정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도 아니고. 우리 스티븐 호킹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로 천체 물리학자로서 무신론자지만 그분도 그 초월의 영역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알 수 없는 영역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관심을 하는 대상은 물 자체가 뭐 이데아일 수 있고 신일 수 있는데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 능력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그 자체로 있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능력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어로 하면 이 딩은 영어에 딩이 있고요. something으로 할 때 딩 itself, 딩한 지희.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딩한 지희라고 하는 그 술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주 출입했던 기억이 나고 우리가 좀 배웠다고 야 저건 분명히 철학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 술집을 하는 거야. 그랬는데 진짜로 그 마담 누나가 굉장히 이뻐서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남 잘해주고 그랬었는데 또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20대 초중반 때 한 30대 그 당시는 뭐 결혼들 30대 결혼할 때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아주 그 딩한지라고 하는 술집을 하고 뭔가 신비하잖아요. 우리들도 모르는 얘기 막 떠들면서 어떻게든지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그 여자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그것까지 모르는데 아니야 뭐 그렇게 유명한 술집이 조그만 카페였어. 그 조그만 카페인데 그 여자 때문에. 그래? 쉬는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놈이. 걔가 연대 다니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자살했어. 왜요? 아니 술집이 딩 짝사랑하다가? 땡이었어요? 딩한지히 그러니까 딩한지히 독일어로 물 자체. 그거 딴 사람들은 모르지. 철학 좀 읽었다는 사람만 아는. 걔가 그 되게 그런 그 되게 좀. 근데 이제 왜 그 술집에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미투 운동 나오고 하지만 이 남성들이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막 신비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저분도 우리를 좋아해 줄 거야. 어느 날 그분의 남자친구가 왔는데 그 진짜 이 거의 뭐 조직폭력배 같은 분이었어요. 그 여자분하고 전혀 이미지가 안 맞는 분이
본인이 깨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갔던 기억이 확실하고. 문제는 뭐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왜 제목이 문제점이야? 뭐 그때 뭐라 그랬던 것 같아. 자기도 자기가 그 이름을 그냥 인수했다 그랬던가 하고 하여튼 칸트라면 좀 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일 수도 있고 이데아일 수도 있고요. 뭐 칸트의 그럼 대표적 어떤 단어가 물자체. 물자체죠. 나폴레옹의 그거만 하면 돼. 뭐 선천적 종합한다 이런 거 정말 뭐 수치들만 다 기억해. 의사소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 능력을 감성,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고 판단력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지성은 우리가 오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요, 이성.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20세기 철학자로 독일의 하버마스라고 있는데요. 하버마스가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철학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식능, 그러면 이성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것이고요. 선생님, 지성하고 이성은 어떻게 달라요? 지성하고 이성 첫 시간에 했는데 다음 과에 나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진짜 답답한 양반이었어요. 칸트는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백색 거짓말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백색 거짓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가를 숨겨줬는데 일본군이 와서 이 사람을 여기 있지라고 우리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숨겨줘 없다. 마루 밑에 숨겨놓고라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좋은 의미 하는 거짓말이 백색 거짓말이잖아요. 칸트는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칸트는 나치 그 시대보다 훨씬 전 세대 사람이지만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나치 시절에 유대인을 숨겨주는 이 책무를 놓고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칸트의 후예들, 칸트의 제자 그룹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고요. 유대인이 숨겨줬다 하더라도 그건 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진실성의 책무에 의해서 철학자는 진실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너무 고리타분한 영감인 같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고리타분하지만 이성이라는 게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이성이 어디 나가서도 떳떳하려면 요만큼이라도 거짓말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리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원리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을 완전하게 삶에 스스로 생각하는 걸 숙련성이라고 말했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스로 있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걸 영리, 이득을 얻는 영리가 아닙니다. 영리함의 영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리하다 때 영리가 한자예요. 그렇죠. 영자가 뭐예요? 영자죠. 영지할 때 영지. 예? 영지할 때 영지. 영자할 때. 그게 한자야. 한자지. 그럼 영지할 때 영지. 그렇죠. 그다음 항상 자신과 일치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참으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항상 지혜는 무엇이 진짜 진선미일까를 묻는 거죠.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영리함이라고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그 조정할 때 저 사람은 누구를 조정하려고 할 때 왜 비판을 받냐면 내 의도대로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정이란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의미잖아요. 나쁜 뉘앙스를 가진 말인데요. 그게 아니라 칸트가 말할 때 다 나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그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조정이 되는 그러네? 라고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되게 어려운 한자네요. 그렇죠. 영적 무슨 영자예요? 어떻게 쓰는 겁니다. 한자 잘 쓰는.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쉬는 동안에 영리라는 걸 우리 한자 잘 쓰는 기병 씨가 칭찬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이제 칸트는 인식 능력, 즉 이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감성과 오성으로 나누는데요. 오성이란 건 뭐냐면 얘기를 했듯이 영어로 번역하면 understand입니다. 지성입니다. 이해 능력. 인식 능력보다 이해 능력. 사물을 종합 판단하는 능력. 그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일본 사람들이 칸트를 번역하기 위해서 오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오자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칸트 학자들이 워낙 이제 오성이 익숙하니까 대부분 지성이라고 쓰면서 이제 가로 열고 오성이라고 쓰는 형태로 번역이 바뀌긴 바뀌어요. 지성이다, 지성입니다. 오성은. 감성은 이제 우리가 대상 자체와 직접 관계하면서 대상에 의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뭐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고, 뭐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오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감성이고요. 오성은 이제 그 수용 능력이 약간은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성은 자발적인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한 겁니다. 사과는 빨갛다까지는 딱 봤을 때 빨갛다까지는 이제 우리가 감성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이렇게 빨갛고 맛있고 둥그런 것을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지성을 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 먹으면 비타민 C가 많아서 우리 몸에 좋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인식 활동, 자발적인 활동 능력을 우리가 오성 또는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 고유한 선천적 능력 형식을 갖는다고 이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성과 오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성이라는 것이 완벽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만든 것이지만 내가 감성적으로 느끼고 지성으로 그걸 종합해서 이성에 도달하는데, 그 이성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감성이나 오성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선천적인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선천적인 형식이 있어야지.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멋있는 사람으로, 분장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요즘 분장 기술이 좋고 그런 것이 좋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선천적인 걸 갖춰야지만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영화로 얘기를 드리면 어떤 배역을 맡기는 것이지, 아무리 분장 기술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다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갖지 않은 감독이 그리려고 하는 배우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배우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우를 택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칸트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성이, 오성이 이거 다 경험에 의한 건데,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휴미나 로크에 따르면 경험에 의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선천적 능력을 갖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감성이 무슨 선천적 능력이야? 경험이라고 그럴 거 언제? 경험은 경험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선천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종합하는 지성의 능력, 즉 오성도 경험, 일종의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것이 선천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칸트가 이 2장 2부에서 이제 아주 지루하게 설명. 그러니까 이제 읽어오시느라고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아주 그렇게. 뒤집어 말하면 너무 간단한 건데 당연히 선천적이 있죠.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길게 어렵게 설명을 했대.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걸 법정에 세우죠. 법정에 세운 거죠. 조항으로 막 설명을. 왜냐하면 휴미나 로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비슷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휴 같은 사람도 우리가 휴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이 선천적일 수 없다는 걸 또 자기 책에서 엄청나게 주장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아마도 그것을 반박하는 이론으로 이제 이걸 복잡하게 우리가 정말 이 해설서를 봐도 복잡할 정도로 이제 어렵게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 능력이 지닌 두 종류의 선천적 형식, 즉 감성과 오성을 사용하면 외부 대상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감성의 선천적 형식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읽어보셨죠?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휴 같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거죠. 경험에 의해서 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배부를 때 먹는 사과와 배고플 때 먹는 사과는 그 맛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휴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과, 예를 들어서 칸트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똑같다, 그 경험은. 어떻게 네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는 느낄지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칸트의 주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도 이성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선천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도 이 감성을 느끼는데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선천적 형식이 있다. 그걸 초월한다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과를 더울 때 먹는 것과 추울 때 먹는 것 또 다른 맛이지만 공간이 어떤 더운 공간과 추운 공간에서 먹을 때 또 다른 맛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떤 뭐 아까 말했듯이 영양소에 있어서는 같은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감성에 있어서 도저히 이성이 더 이상 그 이상을 분석할 수 없는 선천적 종합 판단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칸트는 그걸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칸트가 있을 때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이었단 말이에요. 절대 물리학이죠. 상대 물리학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를 부르고 뭐 공간도 같은 개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 칸트를 연구하는 분들이 저 칸트의 시공 개념을 근대 시공 개념으로 분석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개념도 바뀌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와서 시간이 상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속 100마일로 달린다 해서 똑같이 100마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 설명할 때 제일 쉽게 나온 설명이 기차가 100마일의 속도로 가는 기차가 맞은편에 이렇게 지나갈 때 느끼는 속도는 100. 상대방 기차를 보면 그게 200마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0마일이 맞냐 200마일이 맞냐 다 똑같다는 거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200마일이고 탄 사람은 100마일이고 그럴 때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개념 때문에 천체물리학도 계속 발전된 거고요. 또 공간의 개념도 저는 뭐 그런 이공계통의 용어를 잘 몰라서 대충 제가 아는 식으로만 설명해요. 우리 스티븐 호킹도 사실은 공간의 개념을 새로 열었잖아요. 블랙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으로 우주가 팽창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개념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미 우주라는 공간 존재가 더 팽창한데 그 이전 그 팽창되어질 수 있는 공간은 또 무엇인가? 저는 이공계통한 분들도 이해돼서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물리학, 뭐 우주 팽창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까? 글쎄 제일 어려운데 아니 물리학 박사가 뭔데?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은 또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우주 팽창론 같은 거 다 이미 그 밖에 공간이 있는데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는 뭐 어디로 더 팽창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이전에 팽창되어질 만한 그 공간은 공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야? 그게 무의 세계로 팽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공간이 아닌 무. 그렇지. 그래서 공간. 어쨌든 뭐 칸트가 현대 물리학과 칸트를 어떻게 뭐 대비한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시간과 공간도 사실은 절대적인 선천 개념은 아니죠. 요즘으로 봤을 때는 그죠?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시간으로부터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성의 경우, 오성의 경우 12범주라고 하는 선천적 종합 판단의 근거가 있다. 그게 이제 이 책에 쫙 이제 지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보시고요.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이렇게 해서 크게는 4개의 카테고리고 그 안에 이제 또 3개씩의 또 판단이 있습니다. 분량에는 전칭 판단, 뭐 얘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인터넷에 나왔는데 요즘 인터넷에 또 이 제야 철학자들도 이런 거 요약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특징 판단, 단층 판단, 긍정, 그다음 이제 성질로 가서는 긍정 판단, A는 B, 똑같은 A는 B다는데 부정 판단, 무한 판단이 있고요. 정원 판단, 이게 정원 판단이라는 말도 칸트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가원 판단, A는 B다. 가원 판단, 만약 A가 B면 C는 B다. 선언 판단, A는 B거나 C거나 D다. 또 뭐 양상으로 봐서는 개형 판단, 실험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얘기를 해서 칸트가 말하면 여기 칸트의 말로 하면 이것 자체는 다 선천적 종합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성도 선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자체는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 그래서 두 가지 선천성을 가진 감성과 오성에 의해서 이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은 객관성을 지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보시고 대충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어렵더라고요. 설명하다 더 어려워지겠더라고요. 뭐가 중요한가요? 이거 지금 인터넷에 따왔어요. 근데 이게 분리해서 말이죠. 예. 분리해서 내가 무슨 이걸 사람 생각하는 아는 지성 뭐 이런 그런 게 얘기죠. 예. 그 사람들도 뭐 그런 대로 여러 가지 그 분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데 예.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분석 방법하고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봤을 때 그걸 좀 누가
좀잘 그런 책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칸트와 불교의 철학 같은 책도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불교에는 이제 그 유식 불교라는 게 있죠. 본래 불교와는 달리 본래 불교는 이제 공이라는 의미로 존재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 그러나 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이제 공즉시색, 색즉시동이 원시 불교의 어떤 출발점이었다면 나중에 가서 유식 불교라는 게 한 몇 세기, 한 8세기인가 그때 나오죠. 그 유식 불교의 대표적인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유식 불교라는 걸 만드는데 유식 불교 오직 그 식자가 알 식자예요. 오직 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칸트랑 비교될 수 있는 점도 있네요. 처음에는 감성을 시작하죠. 육식 이제 유식이라는 게 맨 처음에 아니 비설신 또 하나 뭐예요? 의식, 생각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비설신 의가 눈. 그게 이제 육식이에요. 육식. 6가지 식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생각의, 뜻이가 생각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칸트에게 와서 그것처럼 보일 수 있죠. 어떤 오성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식이라는 거예요. 아라야식이 있고 아라야식 7식이 뭐예요? 불교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8식이 아라야식이에요. 7식이 또 있어요. 그렇게 와서 의식을 또 넘어서는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유식 불교인데요. 30은 안 네? 30. 그게 불교랑도 뭐 따져보면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고민했던 거예요. 존재와 의식의, 우리 생각의 문제를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란 무엇일까? 모든 점이 똑같은 거예요. 저기 칸트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신이나 이런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 네, 그건 놔두자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영원히 팽창하는 알 수가 없다. 그것도 또 그런 의미. 그렇죠. 네, 물리학 하신 분이 뭐 모른다고 우리 당연히 몰라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는 그걸 설명할 수 그러니까요. 천체 물리학이라고도 사실은 뭐 다만 그 현상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아는 거죠. 네. 현상이 팽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디까지 팽창할 거냐? 이제 또 그 스티브 허프가 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예. 새로운 얘기를 하는 하여튼 뭐 항상 기다려요. 천체 물리학도 신비한 세계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물리학도 신비한 세계고. 목사님, 요거하고 조금 관련도 되고 예. 관련이 없기도 한데 예. 호킹스의 신의 이념에 예. 조금 비판을 좀 평가 혹은 목사님 의견을 좀 그러니까 제가 스티븐 호킹 말고 같이 연구하던 누가 제 최근인데 지금 그 저자 이름 번역된 책도 제 책장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 신은 존재한다라는 그 양반이 역시 같은 물리학자였는데 왜 호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호킹 자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스티븐 호킹이 뭐를 접근을 잘못했냐면 항상 그분들은 전통적인 신관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관. 신이란 어디 외계 어느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관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 그렇게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초월적 영역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킹스가 또 그 누굽니까? 그 생물 진화론자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진화론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도킨스가 나는 불만인 이유가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접근하는 건 딱 근본주의자들 기독교에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진화론을 많이들 수용을 하고요. 또 진화론도 물론 오늘날 인류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과학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진화론 자체도 또 많은 또 아직은 뭐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가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가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학문은 다 가설이에요. 항상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자 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만 말하잖아요. 근데
다윈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또 일부의 분야가 있고, 다윈 말이 그냥 성경보다 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호킹이나 이 도킨스의 그 주장은요, 너무나 지나치게 기존의 교회 내에서 회자되던, 교회 내에서 언급되던 기독교 신관이나 기독교 존재론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불만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다 극복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발전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60년대, 지금은 고위겠지만 6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카톨릭 신부였는데요. 이분이 그 오메가 포인트라 그래서 어느 특정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서는 그분도 이제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진화론과 기독교, 그러니까 뭐 창조 신학이 있다 그런 허접한 문화와 다른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태초에는 창조가 됐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진화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을, 이분이 물리학자라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그걸 다 설명했어요. 물론 그 이론이 오늘날은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자체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전통적인 신관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지금 여기서 락강 공부할 때 계셨던 분들은 우리 해명 씨하고 기병 씨밖에 안 계신데, 락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락강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요즘은 뭐 락강 모르면 문학 비평도 모르고 영화 비평도 안 돼요. 모든 오늘날 이 영화 비평서 보면 락강 한 마디 안 들어가면 정말 근데 이제 락강이라는 사람은 실제계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계. 실제계라는 거 우리가 뭐 리얼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계라는 건, 락강은 실제계를 텅 빈 실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텅 빈 실제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락강은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과, 물론 락강 자체도 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하는데, 근데 텅 빈 공간이에요. 진리의 근원이 이데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텅 빈 공간. 그렇지만 어떤 초월적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락강 공부를 한 번 더 다시 해야 됩니다. 락강이라는 걸 공부해야만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저건 락강의 이론을 채용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이러면서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의 그 해석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 양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기독교의 세계도 무궁무진하고, 제가 늘 뭐 하는 얘기지만,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성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기 때문에 나에겐 여전히 유효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존재론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가 믿다 보면 뭔가 손에 잡히는 존재론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적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신이 없다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주 팽창론 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더 이상 어디 팽창할 때 그것도 팽창을 해?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그게 물리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못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분명히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7식이 말라시. 말라시 맞습니다. 예. 불교에 관심들이 있으세요? 유식불교 한번 할까요? 아니 어른 불교 말고 유식불교도 있고 무식불교도 있고. 생활 불교. 유식불교 해야 돼. 좀 강의 하실래요? 유식이 영수가 한 게 아닌데, 영수는 대승불교. 유식은 누구죠?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공부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어. 자, 인식의 두 번째 줄기가 오성. 그래서 오성이 이제 어떤 선천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12번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그러니까 직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딱 보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공허한 거죠. 그리고 개념이 없는 직관. 어떤 것을 봤으면 그것을 개념화하는 거, 분석하고 추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뭔가를 이거다라고 하는 것도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고, 이게
신에게는 오성과 감성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입장이 본래는 원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말했다, 빛 이렇게만 말했다. 원어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빛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빛,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뭔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인데 반해서 인간은 신과 달리 오성과 직관이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의 원천을 촬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지성과 즉 오성과 감성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칸트가 이 신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계몽주의자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잠깐 얘기했지만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타문당한다고 하는 건 정말 카톨릭 교회나 기독교에서 타문당하는 것보다 더 큰데 민족적으로 버림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제 저런 전통적인 유신론을 또 반박하고 나왔죠. 칸트까지만 해도 아직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실천 이성 비판인가 거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인간이 도덕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이성적 능력을 위해서는 도덕의 근원이 되는 신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의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아까 물리학적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요청입니다. 요청. 그래서 칸트의 유실론을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언적 능력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언적 부분에 신이라는 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 요청해보자. 우리가 상정해보자.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유실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각과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은 그러니까 황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으로 둘러싸인 그런 이제 뭐 상상적인 개념이겠죠. 생각은 알 수 있지만 인식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인식이란 건 보고 종합하는 지성을 하는 능력인데 황금산을 보지도 못해요.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안식, 눈으로 보는 식을 안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것도 종합하지 못했는데 그게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서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인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말이죠. 야, 데카르트랑 같은 거 아니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칸트가 말한 것도 결국은 이성이란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 데카르트의 아류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데카르트의 아류가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황금산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존재하냐? 아니지. 그건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식 능력, 이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성과 오성을 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의 개념과 칸트가 말하는 감성과 지성을 통해서 이성에 도달하는 그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이제 데카르트의 아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칸트는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칸트는 타당성이 없는 지식이 발생하는 책임을 감성보다는 오성에 줬다. 그러니까 감성은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뜨거워, 사과는 빨개, 둥그레, 보고, 느껴보고, 맛있어 다 느끼는 건데 거기서 뭐 타당성을 요구할 건 없겠죠.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듯이 뭐 맛에 대해서 경험이 다르니까 너무 맛있는데 너무 왜 맛없다 그래 이거 막 싸우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맛은 다 다른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이 음식 맛있네 그러고 옆에서 꼭 야 너 이게 맛있냐 그러고 꼭 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다양한데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성이 드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난 정말 이 음식이 맛이 없는데 저 사람은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종합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뭐 시장이 반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봤거나 이렇게 하면 다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래? 넌 좀 입맛이 독특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입맛이 좀 이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성이 없는 사람, 지성이 없는 사람이 꼭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의 그 칸트 철학자들은 결국 따지고 보니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성을 비판할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성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끝이고 그냥 선천적인 것이고 뭐. 근데 칸트가 결국 주구장창 그 책에서 주장하던 것은 오성에 대한 능력, 지성의 능력을 비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이름은 오히려 순수 오성 비판, 순수 지성 비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의 3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인식의 가능성, 선언적 영역, 아까 말한 감성과 오성에 관계된 겁니다. 칸트는 심적인 하늘과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땅 그 사이에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재판의 설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그리고 동물 그 사이에 인간과는 어디 있나를 묻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그 인간도 결국 포유류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과 인간이 동등하다라고 보는 점이 동물 애호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주장, 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또 너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 동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애정을 썼고 그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우리가 같다,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같다, 결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책들 몇 권 갖고 있는데요. 나 주세요. 응? 나 주세요. 아니. 지금도 충분해. 결국 그 재판서는 어떤 재판서냐? 신이라는 재판관.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이건 옳아, 이건 그러. 이렇게 한다는 재판관이 아니고 또 경험이라는 배심원도 없는 재판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우리가 그동안 아니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이런 것도 아니고 이성이 이성 자신의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도 이성이고 피고도 이성인 거예요. 그럼 그 법관은 정당성을 갖느냐? 그걸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성의 본성이 선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월권 여부만을 조사합니다. 너 왜 월권해? 이거는 지방재판소에서 가정법원에서 다룰 일인데 네가 왜 헌법재판소를 가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월권 여부란 뭐예요? 신이라고 모르잖아. 모르는 거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물 자체라는 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있다라고만 상정만 하고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이런 자격 심사 요건 심사를 연역이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이제 두 발칙이죠. 이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귀납적, 경험적과 반대되는 거죠. 칸트는 이성의 연역, 이성이라면 있는 것이고요. 이미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렇죠. 그게 연역법이에요. 우리가 막 해보다 보니까 이성에 도달하더라가 아니라 이성이라면 있어요. 근데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성의 연역을 통해 이성을 검사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했습니다. 철학의 진면목은 철학사에 대한 지식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일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20세기 초에 독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가 생깁니다. 비판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일단 칸트 다음에 헤겔이 오면서 칸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칸트 철학이. 헤겔은 이제 이성의 능력을 또 지나치게 과신했던 사람이죠. 칸트를 비판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모르는 게 있는 게 어떻게 이성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절대정신이라는 이성의 최고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헤겔의 시대로 왔는데 결국 헤겔에 의해서 누가 나왔냐면 마르크스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철학사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성의 비판하자고 해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옵니다. 하버마스니 아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유명한 미학자죠. 아름다운 미학을 하는 분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뭐 또 따지고 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칸트나 헤겔의 전통도 나치의 광기를 막지 못했죠. 참 사람이라는 게. 전 독일 본 게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로마 제국으로부터 빨리 독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립했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독립이라기보다는 사고적으로 독립을 했죠. 일단 뭐 종교개혁도 거기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철학자들을 또 미술가들을 음악가들을 미술은 좀 독일 미술이 약하죠. 음악가들을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괴테 같은 그런 문학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치가 출범했느냐는 전 늘 참 이 지성사의
아이러니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성 능력이 지닌 두 종류의 선천적, 즉 감성과 오성을 사용하면 외부 대상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오성, 감성과 오성을 사용하면 외부 대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뭐 일단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선천적 조건이 있고, 또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선천적 경험이 있고, 또 오성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12범주에 따라 다 판단하다 보면 외부 대상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객관, 보편, 진리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접근합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혹은 이데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러나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도 조금 저 따위가 있어 말하지 못하게끔 그 안에 완결성을 갖춰나가는 것. 그게 이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성은 인식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때 권리 혹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주관적 인식 능력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칸트가 착수한 일은 인식 능력 중 연역이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얘기다. 이게 아까 말하는 알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나중에 또 이제 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도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석 철학자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트겐슈타인 또 이 뒷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와 동창이었고요. 비트겐슈타인은 또 요즘 말로 하면 그 금수저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고 물고 태어난 사람.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얘기하지 말자. 좀 비겁한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한 것 같고 쭉 뭐 이렇게 여기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거 읽으면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프셨죠?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요소들을 뽑아내고 이것들을 인식의 세 가지 주관적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려면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끄집어내자는 거죠. 주관적 의미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객관 그 순수 자체만 한번 우리 경험에서도 남겨보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감관, 구상력, 통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경험적 감관, 경험적 구상력, 경험적 통각이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선언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관은 각지에 해당되고 구상력은 재생에 해당되고 통각은 재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제인이 뭐예요? 재차 승인, 다시 승인하는 것. 문재인이 아닙니다. 좀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중에서 그것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어떤 것이 좀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걸 빼내죠. 한번 빼내는데 경험적 감각, 경험적 구상력, 경험적 통달을 빼내고 그러나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또 그 배우의 어떤 객관적인 선언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게 각지, 재생, 재인입니다. 다음에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각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의 형식 속에서 다양한 지각들이 종합적으로 각지될 때만 사과라는 표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각기 다르게 경험할 수 있지만 각각 지각할 수 있지만 각각 다르게 알 수 있지만 다양한 지각이요. 종합적으로 각지될 때만 사과라는 표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때만 사과라는 것은 존재하게 되고 그 사과는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사과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 먹을 때마다 칸트 생각나시고 사과 맛도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하도 칸트가 사과 비유를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구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말인데요. 상이한 시간들을 동시로 만드는 능력. 내가 어제 먹었던 사과, 오늘 먹었던 사과. 그것은 결국 같은 사과라는 것을 상상에 만들어 나가는 구상. 이건 아마 이 구상자는 저희 우리가 미술에서 구상, 비구상할 때 그 구상일 겁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갖추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과는 빨갛잖아요. 그럼 이제 재생이란 건 뭐냐? 불금을 지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불금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감각으로 느껴지는 사과가 없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사과를 생각하면 그건 빨간 사과예요. 그때 파란 사과가 없었나? 유럽에는 다
그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사가 초록색 아니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그 사과나무 심는다 그랬고 그렇죠. 뉴턴의 사과가 있고 그렇죠. 에린 튜링의 사과가 네. 있고 유럽에서 아마 사과가 제일 대표적인 농장.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사과, 아담과 이브에서 나무 사과는 맞아요. 루벤스의 사과. 루벤스가 초록색 그게 뭐야? 네? 루벤스의 사과는 루벤스가 사과를 그림을 그렸겠지. 그랬어요? 루벤스. 루벤스. 자, 재생한 능력은 구상이에요. 신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사과와 애플북도 사과요. 내가 경험한 사과와 이 사람이 경험한 사과는 각기 다른 사과가 아니라 같은 사과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의 과정을 통하고 구상력과 통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 사과였구나 다시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치 아프시죠?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